자정 전부터 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정신을 파괴하는 듯한 날카로운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경비병들이 벽에 등을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전의 돌 복도에서는 그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1847년 골라흐스탄 궁전의 여성 거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벽 안에 있던 모든 공주, 모든 후궁, 그리고 모든 하인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내면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카자르 공주 자라였습니다. 그녀는 16세였습니다. 그녀는 아샤의 딸이었고 수세기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조의 손녀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세계의 주로 그녀를 사들였습니다. 자정이 될 무렵 그녀는 이미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안전을 신뢰하는 마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치매와 분리된 것으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에 경련하며 깨어나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악몽에 대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를 이 밤에 대비시켰던 여성들은 옆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전에도 해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할 것이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그들이 조정한 것은 사랑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절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전통으로 위장된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였습니다. 또한 이 제국의 가장 은밀하게 지켜진 비밀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역사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해 주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달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세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영원히 묻혀 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진실은 기록 보관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귀와 이해 속에 있습니다. 진실은 제국이 가한 고통을 지우는 것을 거부하는 집단적 의지에 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궁정의 신부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너무나 많은 젊은 여성들을 파괴했습니다. 사실 역사가들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살아남지 못했는지 여전히 동의하지 못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 오스만 제국과 카자르 궁정에서 왕실의 딸들은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이 공포는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통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매우 은밀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궁정 기록 보관소 곳곳에 흩어진 암호화된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한 가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녀를 지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순종의 도구로 대체했습니다. 1847년 11월의 그 밤, 자라가 남편의 거처로 걸어갈 때쯤 그녀 자신의 의지는 수술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지렸습니다. 결혼 첫날 밤은 그녀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를 파괴한 것은 그 전 6달이었습니다. 카자르 왕조는 1785년부터 1925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습니다. 140년 동안 그들은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 제국은 카스피해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또한 벨루치스탄 사막에서 아제르바이잔 산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건축을 초월하는 궁전들을 지었습니다. 경쟁자들을 파산시킬 보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정복과 외교를 통해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배를 기반으로 세워진 모든 제국처럼 카자르 왕조는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이해했으나 권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항의 완전한 말살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왕실 여성들에게 적용된 것만큼 체계적인 곳은 없었으나 샤에 따른 서양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특권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정치적 통화였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무의미했습니다. 왕이 군 장성과 결속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딸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웃 주와의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충성하는 대신에게 보상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거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주었습니다. 소녀 자신은 이 협정에서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진실을 일찍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매들, 사촌들, 그리고 숙모들을 보며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낯선 남자들의 궁전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모든 어른들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녀의 의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삶과 준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될 때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라의 혼사가 정해진 것은 1847년 봄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14세였습니다. 그 결정은 의회 회의실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이 회의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결정은 그녀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것은 처형과 같은 속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래 남편은 미라 하산 칸이었습니다. 그는 북부의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가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43세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2번 결혼했음. 이전 아내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한 명은 출산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궁정 기록에 모호하게 묘사된 우울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자라는 그의 3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혈통이 충분히 왕족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태어날 모든 아들들이 그가 더 높은 지위를 위해 필요한 정통성을 가질 것을 보장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것을 직접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로부터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여성들 사이의 대화 단편들로부터 그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약혼이 발표된 후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중한 거리는 더 커졌습니다. 규칙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궁전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녀는 방들 사이를 오갈 수 있었고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도서관에서 필사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제약이 생겼습니다. 나이든 내시가 그녀를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 하인들과 가볍게 대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전체가 하나의 점으로 좁아지는 듯했습니다. 이 점은 결혼 첫날 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준비를 담당한 여성들은 그녀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이가 매우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겨우 40세였습니다. 그들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부 감독관, 의식의 안주인, 그리고 예절 수호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능은 직함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말살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들은 공학자의 정밀함으로 어떤 심리적 압력이 젊은 여성의 자율적 사고 능력을 파괴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압력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가했습니다. 그들은 반복을 통해 완벽하게 숙달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6달 동안 자라의 어휘는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응답에서 그녀는 격식 있는 문구로 제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 사과, 감사, 그리고 요청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 원하시는 대로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또는 허락하신다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등이었습니다. 이 문구들을 벗어나는 어떤 말이라도 즉각적인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폭력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왔습니다. 우선은 고립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남은 하루를 자신의 방에서 혼자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식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에 있던 다른 젊은 여성들이 그녀를 노골적으로 경멸할 것이라는 의미도 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소녀들, 즉 파괴 과정의 여러 단계에 있는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리는 파괴적일 만큼 단순하고 파괴적일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언어는 인간이 연속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아인식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내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자라의 언어를 43개의 허용된 문구로 제한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단순히 그녀의 의사소통을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할 수 없었고, 그래서 두려움은 그녀 안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혼란을 표현할 수 없었고, 그래서 혼란은 그녀의 기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언어적 취약성은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젊은 여성들도 그녀와 함께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자라의 6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여러 시점에서 7명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의 존재는 모든 것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의 잠재적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유일한 공유 경험의 원천이자 그녀가 견디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신중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소녀들 중 한 명이 말하기 규칙을 위반했을 때 그녀는 처벌받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소녀들에게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 소녀의 불순종이 모든 준비를 위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뚤어진 역학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서로를 감시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동맹이 아닌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자라는 사라야라는 소녀가 다른 소녀를 위로하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분명히 공황 발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 다 즉시 고립되었습니다. 사라야는 다른 소녀의 필요한 조건화를 해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소녀는 사라야의 동정심이 약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그들은 서로를 거의 쳐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이 교훈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연결은 위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대응은 순종과 거리 유지였습니다. 이것의 심리는 완벽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없는 궁전에서 사회적 배제는 심리적 소멸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격식 있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는 다른 두려워하는 소녀들이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는 자발적으로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요구될 때만 대답했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운 이야기들로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나이 든 여성들의 모든 시선을 심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시와 무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시험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상호작용을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의 몸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동작 훈련은 그녀가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약혼 전 그녀의 스승들은
그녀에게 우아하게 움직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방에 품위 있게 들어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녀의 지위에 맞는 위엄을 가지고 자신을 지탱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새로운 훈련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녀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복종을 표현하도록 그녀의 신체적 존재를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3시간 동안 나이든 여성들이 복종의 8가지 동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은 강박적인 정밀함으로 안무되었습니다. 각각은 특정 종류의 종속을 표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는 인사하는 절이었습니다. 이때는 몸통을 굽히기 전에 시선을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빙 절이었습니다. 이때는 권력의 위치에서 수용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후퇴하는 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등을 돌리지 않고 뒤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교정, 끊임없는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굴욕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목 각도는 정확해야 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목은 정확히 30도 기울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35도는 너무 순종적이어서 약점을 암시할 수 있었기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5도는 충분히 공손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30도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심장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작고 조심스러우며 불안정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신의 발 길이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작게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배웠습니다. 그녀는 덜 위협적이고 공간을 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그녀의 몸이 신경학적 수준에서 복종을 표현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앞에 설 때쯤이면 그녀의 몸은 자동으로 복종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의식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그녀는 이 움직임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아팠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마비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은 일종의 무아직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훈련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나이든 여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내심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날카로운 말로 그녀의 자세를 고쳤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팔다리를 물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나브 야마 오웨이처 토에이츠는 그녀의 척추가 너무 곧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아라, 제이츠라트의 등을 아래로 밀어 더욱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마리암 MAHR의 아함츠는 자아라가 충분히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아라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자아라가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눈빛이 너무 직설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래를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항상 아래를 보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훈련자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그에게 도전하려는 의도였을까요? 그녀는 결혼이 시작되기도 전에 파괴하고 싶었을까요? 다른 교정들은 노골적인 굴욕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라의 발걸음이 너무 자신감 있어 보였다면 그녀 자신의 의지가 아직 온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모든 소녀들은 불려와 지켜보았습니다. 자나브는 그 그룹에게 이것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신부가 자신의 위치를 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나브는 그것을 복종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자만하는 자의 움직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라가 겸손을 배울 때까지 훈련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이 매일 쌓여갔습니다. 자라는 끊임없이 관찰되고 교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보이지 않는 시험에 실패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라는 자신의 몸을 배신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은 정확한 각도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아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집중이 허락된 유일한 일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무가치함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근육 수준에서 그녀는 무력함의 신체적 문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몸은 충분히 반복적으로 훈련되면 메시지를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강제로 수행하게 됩니다. 외상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몸은 마음이 때때로 잊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강압을 기억합니다. 근육은 긴장과 위축의 패턴을 발전시킵니다. 자율신경계는 복종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몸을 특정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훈련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그녀에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신경학적 수준에서 그녀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쯤 그녀의 몸은 완전한 메시지를 내면화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움직임이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공간은 빌린 것이라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메시지가 자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철저히 뿌리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이러한 작고 복종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때조차 종속을 표현했습니다. 심리적인 해체는 신체적 조건화와 병행되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이 시험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기대를 위한 준비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의 실제 기능은 절대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과잉 경계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자라의 신경계가 경보를 울리도록 보장했습니다. 시험은 정교한 시나리오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나이든 여인들은 상황을 역할극으로 연기했습니다. 자라는 결혼 첫날 밤 이후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엄하고 차가운 여주인인 자나브라는 나이든 여인이 남편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나브는 이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친절하거나 합리적인 사람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를 변덕스럽게 잔인한 사람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게 화를 내고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라는 그녀에게 다가가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녀는 적절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공손함과 복종의 몸짓을 수행했습니다. 자라는 배운 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시뮬레이션은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할 자라의 영이 변화는 없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나브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자나브는 자라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농민들에게서도 더 많은 우아함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라의 미래 남편이 매우 불쾌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나브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에게 수치스럽게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자나브는 그런 일이 나쁜 결말을 맺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나브는 잠시 멈춰서 자라의 상상력이 위협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녀가 너무 느리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어설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하산 카한이 왜 자라를 원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나브는 하산 칸이 페르시아의 어떤 여인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함이 더 교묘했습니다. 자나브는 고의로 어떤 행동을 잘못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자라가 응대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나부는 자라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자라가 그 실수에 정확히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나부는 자라에게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내라면 자신의 필요를 직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아내라면 자신의 실수를 고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나부는 자라가 자신이 굴욕을 당하는 동안 바보처럼 서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침묵은 최악의 변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라 안에 무언가를 진정으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나부는 갑자기 자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에게만 자라의 부적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나부는 자라의 존재 자체가 육체적으로 불쾌한 것처럼 그녀를 대했습니다. 자나부는 더 이상 자라를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라가 방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라의 움직임을 서투르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하산 칸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불쌍한 남편의 신부가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 또한 인간으로서 자라에 대한 흥미를 잃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회적 말소의 순간들은 심리적 죽음에 가까운 것을 초래했습니다. 체험합니다. 자라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음식이나 물만큼이나 근본적입니다. 사회적 말소는 고문입니다. 그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각각의 시험 시나리오는 특정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자라에 가능한 모든 반응이 틀렸음을 보장했습니다. 그녀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너무 지나치게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면 차갑다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성공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녀가 실패에 대해 사과하면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불평 없이 비판을 받아들이면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의 조합은 없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성공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트라우마 문헌에서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반응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시도하는 모든 것은 실패합니다. 처벌은 무자귀적이며 그들의 행동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뇌는 노력이 무용지물임을 배웁니다. 그들은 노력하기를 멈춥니다. 그들은 싸우기를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내면화합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의지를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험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무작위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영향을 강화했습니다. 자라는 식사 중에 불려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공부 시간 동안 방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걷다가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긴장을 풀지 않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안전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처벌은 무자귀적이어서 그녀가 올바르게 수행했든 잘못 수행했든 상관없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잠재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수준의 공포 상태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경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심박수는 항상 약간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항상 약간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일부는 항상 다음 위협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3개월째가 되었을 때 그녀의 몸은 이 상태에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잠 못 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시나리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많은 가정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잠들 때조차 잠은 불규칙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기억할 수 없는 악몽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의 정서적 잔재는 다음 날 내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잔재는 순수한 공포와 순수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에 공황 상태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숨은 헐떡거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공황 발작을 유발했는지 명확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골프끝입니다. 어떤 특정한 꿈이나 생각도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신경계가 경보를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훈련받은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스스로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나이 든 여인들은 이러한 수면 부족과 공황 발작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라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라는 이 대화를 들을 수 있었지만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적절한 불안과 적절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산 칸이 그녀를 매우 다루기 쉽게 여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면 부족 자체도 또 다른 무기가 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고문의 한 형태로 인식됩니다. 그것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것은 감정 조절을 손상시킵니다. 그것은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그것은 심리적 취약성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희생자는 제한과 강압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이 유도된 영구적인 공포 상태를 통해 자라의 잠을 빼앗음으로써 시스템은 그녀의 인지적, 정서적 회복력을 더욱 해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료적인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자라의 최종적인 파편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매주 그녀는 나이든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르자 바람 박사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궁궐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100명의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여성들을 검사했을 것입니다. 그의 검사는 임상적인 정밀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침습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분리는 반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이 물건들은 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신부로서 부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연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팔다리를 정상 범위를 넘어 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그녀는 불평 없이 이 고통을 견디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측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키, 팔 길이, 엉덩이 둘레, 가슴 크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측정값들은 의료 차트에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그 차트들은 여전히 궁궐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는 것은 매우 불쾌합니다. 그것들은 한 인간을 수치화합니다. 그것은 마치 번식을 위해 평가되는 가축을 수치화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경계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검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녀의 몸이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몸은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그 몸은 그녀의 미래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 몸은 그녀의 가치를 결정한 남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가치는 그녀의 생식 능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검진에는 내부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표면적으로 결혼 준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수반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의학 용어로 가려졌습니다. 이 용어는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겼습니다. 이러한 검진의 최악의 부분은 무작위성과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자라는 다른 시간대에 검진실로 불려왔습니다. 때로는 식사 후에 불려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단식 중일 때였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저녁에 불려왔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검진을 도왔습니다. 다른 방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일상이나 의식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가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검진은 새로운 치매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진은 의학적 필요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순수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기능은 신체 훈련 및 테스트와 동일했습니다. 그 검진들은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의 몸에 접근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불편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체적 자율성은 그녀가 포기해야 할 환상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그들은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녀가 검사되고 평가되며 사용될 사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진 후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심해지는 방식으로 해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손이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쳐다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피부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감각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과 몸 사이에 유리층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건널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영구적으로 될 분리였습니다. 이 해리는 마음의 가장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경험이 견딜 수 없게 되면 의식은 후퇴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제거합니다. 그것은 멀리서 관찰합니다. 그것은 침해당하고 있는 몸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이것은 독창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산산조각 냈어야 할 경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인 대가를 수반합니다. 해리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조각냈습니다. 나중에 그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것은 종종 불가능합니다. 준비 과정에는 광범위한 지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암호화된 언어로 다루어졌습니다. 사라이아라는 이름의 나이든 여성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지방 총독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능을 가르치는 일종의 가정교사로 고용되었습니다. 지시는 모호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의도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호함은 자라가 최악의 해석을 상상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라이아는 추상적인 용어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필요와 아내의 의무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거절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임상적인 세부 사항으로 시나리오를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사라이아는 그들의 즐거움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선호도와 편안함도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봉사하기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라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의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수동적이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만 받았습니다. 그녀는 순종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괜찮은 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모호함과 지시의 조합은 완벽한 심리적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통해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상상이 만들어낸 두려움은 아마도 어떤 현실보다도 더 나빴을 것입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는 암호 같은 경고를 통해 두려움을 더했습니다. 5번째 달이 되자 자라는 비인격화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상태를 인지할 것입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몸 밖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신중하게 제한된 형식적인 구절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 마지막 주에 정신적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일련의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성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녀가 두려워하도록 권장받는 목적을 위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제시한 나이든 여성은 진아부였습니다. 그녀는 심리적 파괴의 냉혹한 주인이었습니다. 진아부는 감정적인 어조 없이 그것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카탈로그처럼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진아부는 자라의 남편이 이 물건들을 사용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라가 반대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라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자라가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라는 그 대화 중에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내면이 산산조각 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능력이 단순히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공황 발작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숨은 헐떡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의사가 불려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아편 제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투여될 것이었습니다. 진정제는 그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아무것도 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개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준비 날들을 보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그녀의 멍한 수능을 성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결혼식 날은 11월의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바람은 겨울의 약속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 의해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포장하고 준비해야 할 물건처럼 다루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금실로 수놓인 하얀 실크는 너무 무거워서 그녀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정교한 스타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품으로 칠해졌습니다. 이것들은 그녀를 도자기 인형처럼 아름답고 생명 없는 모습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아내들의 소유였던 보석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하산 칸의 2번째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연결을 그녀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인들로부터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준비에 관한 모든 것이 메시지를 속삭이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녀가 소모품이며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그녀가 대표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다행히 짧았습니다. 그녀는 물라, 즉 그녀의 대리인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녀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나이든 남자 친척이 그녀의 동의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하인이 그녀를 툭 쳤습니다. 그녀는 동의로 해석되는 어떤 소리를 냈습니다. 성경 구절이 낭송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산 칸의 아내였습니다. 축하 행사는 6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쿠션이 있는 왕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축하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결합을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제가 그녀를 기능적 해리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성들은 그녀를 결혼 첫날 밤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 의해 물로 목욕되었습니다. 물에서는 장미꽃잎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몸을 거의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느슨하게 등 뒤로 늘어뜨려졌습니다. 이것은 처녀 신분의 표시였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또 다른 진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신부 감독관에 의해 신부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 감독관은 마리암이라는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른 사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방은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 준비되었습니다. 벽은 붉은 실크로 장식되었습니다. 촛불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따뜻한 빛을 드리웠는데 그 아름다움은 어딘가 외설적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최고급 리넨, 하얗고 깨끗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의 모든 것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유혹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라가 가슴에 품고 있던 공포와 신중하게 모순되었습니다. 마리암은 그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마리암은 그녀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라는 배운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직접 말을 걸지 않는 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마리암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자라는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방에서, 그 아름다운 방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의 모든 신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정제가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녀가 곧 일어날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히 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6달 동안 너무나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조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자신의 어떤 부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하산 칸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부분적으로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중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리 뒤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정제는 그녀의 의식을 몸으로부터 너무나 효과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녀는 만져지는 자신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놓여진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잘 훈련되었습니다. 아마 20분 동안 지속된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그는 옷을 입고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남아 있었고 여전히 해리 상태였고 여전히 멍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아직 어두울 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시트를 확인하여 피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처녀성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여성들은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만족하며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자라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완전히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궁전 전체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하인들을 겁먹게 했고 경비원들은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마침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결혼 첫날 밤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리를 통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비명은 그녀의 해리 자체가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자신의 몸에 완전히 다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6달 동안 쌓인 공포, 침해, 그리고 지워짐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존재했던 모든 것의 신체적, 심리적 파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의사들이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며칠 안에 그녀는 일종의 영구적인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요구받는 모든 것에 순응했습니다. 그녀는 1년 안에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8회 동안 3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그녀는 모범적인 순종으로 아내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측정 기준으로 볼 때 그녀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 읽기를 좋아했던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철학 텍스트를 이해할 만큼 명석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승들을 놀라게 할 질문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령처럼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걸어야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똑바로 쳐다볼 때조차 그녀는 부분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37해를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53살에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소모성 질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궁중 의사들은 개인 서신에서 그녀가 단순히 삶을 포기한 것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흡수했습니다. 결국 몸은 존재를 지속하기에는 너무 지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라에게 일어난 일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카자르 왕조의 150년 동안 같은 의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왕실 딸들이 이 과정의 일부 변형을 겪었습니다. 준비, 절차는 약간씩 달랐습니다. 이는 신부의 나이와 미래, 남편의 지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핵심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목표는 소녀의 의지를 꺾고 자율성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경학적 수준에서 복종을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완벽하게 순종적인 도구로 그녀를 남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아슈라프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823년에 15살의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일기는 2003년에 궁중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기는 점점 더 난해해지는 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비 과정에서 그녀의 점진적인 심리적 붕괴를 보여줍니다. 4번째 달이 되자 그녀의 일기 내용은 단절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절된 구절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니며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6번째 달이 되자 일기 작성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파티마 공주는 1856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궁전 정원에 숨으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의 침실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긴장증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기록은 그녀가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묘사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활력 징후는 거의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몇 주 동안 부분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과의 의식적인 소통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스라트 공주는 1841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언니와 신뢰하는 이모 사이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녀가 준비 후에 모든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잃었다고 묘사합니다. 그 편지는 누스라트가 궁전을 거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당하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걸어야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이는 드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준비는 정확히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국은 이 여성들을 우연히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일관성은 시스템 운영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신경학적 그리고 심리적 수준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 기록은 어떤 면에서는 드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불안할 정도로 상세합니다. 카자르 왕조는 오스만 제국과 달리 궁중 관행에 대한 공식 문서를 적게 남겼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매우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는 흩어진 편지와 암호화된 의사들의 일지가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단편적인 증언들에서 나옵니다. 이는 여성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을 묘사하는 자매들의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받아쓰게 한 노년 여성들의 후기 기록들이 이러한 증거에 더해집니다. 신부들은 결혼 첫날 밤 자체보다 준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파괴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제국은 젊은 여성의 두려움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예상은 종종 치매 자체보다 더 해로웠소. 궁중 의사들은 자신들의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임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834년의 한 의사 일지에는 신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준비 시작 후 4주가 되자 신부는 명확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 징후들은 공식 페르시아 의학 용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심리적 붕괴와 해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속적인 불안과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자율적 자기조절 능력, 저하도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 문구, 즉 그녀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의사들은 이 여성들을 치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파괴의 효과를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각 여성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했습니다. 일부 공주들은 저항하려 했습니다. 준비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소녀들에 대한 흩어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을 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율성의 일부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율성을 완전히 지우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맞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이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성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깊은 심리적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힘이 체계적인 수단으로 결국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생존 문서에 수수라는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한 공주는 8가지 복종 동작을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그러한 신체적 굴욕이 왕실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식사는 밀폐된 방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사회적 죽음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치료 3주 후 그녀는 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협조하는지 질문받자 그녀는 자신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유령이 할 수 없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소녀 마리암 공주는 자신에게 친절을 보인 하녀와 친구가 되려 했습니다. 둘은 즉시 분리되었습니다. 마리암은 하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것이 사실이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산된 심리적 조작이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마리암은 연결을 시도하면 연결이 파괴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어떤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867년에 준비 과정을 겪은 세 번째 공주는 방에 책을 숨기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약혼 전에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학과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부분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책들은 발견되어 그녀 앞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녀는 지적 관심이 불복종의 원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서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준비는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한 공주는 결혼 첫날 밤 이후 17화해 동안 잠긴 방에 갇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궁중 기록에 관리 불능 상태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정신병적 발작으로 보이는 사건 이후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는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자비로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역사 속에서 잊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제국은 여러 겹의 서사를 통해 이 시스템을 정당화했습니다. 각 서사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모호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안정의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왕비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결혼이 확보하려던 정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적인 것으로 틀지어졌습니다. 이는 소녀가 성인 여성으로의 충격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의 집을 떠나면서 오는 갑작스러운 보호 상실을 막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항상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선례가 어떻게든 젊은 여성들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정당화 중 어느 것도 면밀한 조사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합리화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해를 가했거나 가하려던 사람들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심리적 고문이 다른 것이라고 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완곡한 언어로 명명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관리했던 여성들은 신부들을 감독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례의 여주인이자 예절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관습적인 의미에서도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수십 년 전 스스로 이 준비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은 그 논리를 내면화함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필요하고 심지어 보호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희생자가 아닌 트라우마의 관리자가 됨으로써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방법은 그들이 권력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진실은 그들이 자신들을 희생시킨 시스템을 재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파괴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트라우마를 영속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진실을 명확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카자르 신부 준비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스스로를 축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이 패턴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심리적 고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강압적 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명명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이는 시스템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종류의 파괴가 즉시 인식되고 중단됩니다. 순전히 심리적 수단을 통해 자율성을 파괴하는 카자르 방식은 한 세기 동안의 학대의 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연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신문을 수행하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채택되고 개선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입 단원들을 해체하도록 설계된 컬트 단체들에 의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강압적 통제를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실에서 정교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학대적인 가정과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용됩니다. 카자르 왕조가 축적한 지식은 궁전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누군가의 의지를 얼마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 지식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증식했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위한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와 다른 모든 공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사용이 중단되지 않은 기술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결정할 때 발생합니다. 자라는 188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53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궁궐이나 후대 역사가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궁궐 기록에는 짧은 한 줄이 나타납니다. 그 기록에는 하산 칸의 아내가 오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4세 아이를 낳았고 모두 살아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관습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총명한 젊은 여성은 학문과 시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천문학과 역사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관찰과 스케치, 그리고 아이디어로 일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유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유령은 거의 40년 동안 해리된 수능 속에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제국의 기준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맏아들은 어느 정도 저명한 정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들은 다른 관리들과 결혼하여 대를 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결국 아내를 2명 더 맞이했으며 그들과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국이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그 결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후계자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산 칸을 왕좌에 더 굳건히 묶어두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후 수십 년 동안 자라를 앓았던 여성들은 간혹 그 비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자매들, 사촌들, 그리고 궁궐에서 일했던 나이든 하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극은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여성으로 그리고 왕족으로 태어난 대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말한 비극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라의 본질적인 무언가가 그녀의 몸이 기능을 멈추기 오래전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기 전에 그녀가 어떤 소녀였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완전히 달라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이후에는 부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의식에 일종의 내면 수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유용하게 만들었던 부분들만 남겼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어떤 체계적인 일이 벌어졌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현대 심리학 용어로 설명할 어휘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전통, 심지어 실용적인 결혼 준비와도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권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본래 모습을 지우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리에 새로운 누군가를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철저히 이루어져서 그녀 자신조차 원래의 자신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관적인 이해의 구조와 증거를 부여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역사가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문서들을 조각조각 맞추는 고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자들과 생존자들의 후손들과의 신중한 인터뷰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 심리학적 이해와 상호 참조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부 사람들이 항상 어떤 수준에서 감지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카자르 신부 준비는 가부장제의 불행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결혼 관습의 슬픈 부작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 효율로 작동하는 가부장적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여성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율적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국은 심리학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궁궐의 운영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해리, 강압적 통제,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정규 교육이나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용적인 적용을 통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수세대에 걸친 시행착오를 수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관찰을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이 지식은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곳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은 공식적으로 연구되거나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여성에게서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이 준비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어린 여성들은 결국 스스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의미에서 구전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영속시키는 지식 전달이었습니다. 이해의 구조와 증거를 부여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역사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문서들을 조각조각 맞추는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생존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상호 참조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항상 감지했던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카자르 신부 준비는 가부장제의 불행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 효율로 작동하는 가부장적 권력이었습니다. 이 권력은 젊은 여성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율적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용했던 메커니즘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고립과 감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언어를 통제하고 무자규적인 처벌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경계심을 주입했습니다. 신체적 자율성에 대한 반복적인 침해와 의도적인 트라우마 생성 또한 그들의 방법의 일부였습니다. 이것들은 역사적인 진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친밀한 관계에서 학대자들이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사이비 종교에서 사용됩니다. 그것들은 특정 국가들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합니다. 카자르인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들을 체계화했습니다. 됩니다. 카자르인들은 순전히 심리적인 수단을 통해 한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용했던 메커니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고립, 감시, 그리고 언어 통제가 포함됩니다. 무작위적인 처벌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경계심을 주입했습니다. 신체적 자율성에 대한 반복적인 침해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트라우마 생성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은 역사적인 진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친밀한 관계에서 학대자들이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사이비 종교에서 새로운 구성원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들은 특정 국가들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심리전에서도 사용됩니다. 카자르인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압적 통제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권력의 도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놀라운 정밀함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카자르인들은 순전히 심리적인 수단을 통해 한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폭력의 비효율성 없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국을 당황하게 할 증거가 생기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지식은 이 역사의 위험한 유산입니다. 이 지식은 한 사람의 자율성을 얼마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멍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이것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전해지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퍼집니다. 그것은 사용됩니다. 19세기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20세기 정보기관의 신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심리학을 이해했던 사람들에 의해 각색되고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이 기술들은 오늘날 우리가 심리적 고문이라고 부르는 것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고문에 저항하는 공동체는 그것들을 고도의 통제 집단에서 식별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학대적인 관계에서도 존재합니다. 카자르 신부 준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감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패턴들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거부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작동했는지입니다. 준비 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신부들은 시스템이 의도했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응적이고 복종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나 선호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들은 굴종의 패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그들은 심지어 그것들을 사슬로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패턴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다음 세대로 종종 자신의 딸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여러 세대에 걸쳐 스스로를 영속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희생자들이 많은 경우 시스템의 관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망가진 소녀는 만약 살아남는다면 다음 세대 소녀들을 망가뜨릴 여성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학대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직한 의미에서도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 있는 의미에서도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심하게 고안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국가가 이 고문을 집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수능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년 이상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살아남은 여성들은 종종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트라우마를 특정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희생자들 자신은 자신들을 파괴한 시스템을 방어하도록 심리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만약 이 역사가 당신을 불안하게 했다면,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역사의 기록 보관소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국들이 관료적 언어와 공식적인 침묵의 층 아래에 묻으려고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지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은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댓글로 어떤 숨겨진 왕실 역사를 더 공개하고 싶은지 알려주십시오. 공식적인 서사에 의해 의도적으로 고통이 묻혀버린 어떤 여성들에 대해 듣고 싶은지 알려주십시오. 제국들이 잠가두려 했던 어떤 이야기들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잠긴 문 뒤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쌓아둘 곳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집단 의식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이곳과 같은 공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들이 선호하는 침묵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진실이 바다와 국경을 넘어 도달하고 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제국이 숨기려 했던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수세기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권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우리가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 의지의 체계적 파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작동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카자르 신부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 앞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인간을 파괴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폭력은 종종 흔적을 남기지 않는 종류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종류입니다. 그것은 제국이 100년 동안 조심스럽게 숨길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것은 끈기 있는 연구자들이 마침내 장막을 걷어낼 때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카자르 신부 준비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스스로를 축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활동 중인 패턴들을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지목하고 그것들이 심리적 고문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강압적 통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은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거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종류의 파괴가 즉시 인식되고 중단되는 시스템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순전히 심리적인 수단을 통해 자율성을 파괴하는 카자르 KH-자할 기법은 한 세기 동안의 학대의 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신문하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연구되고 채택되었으며 또한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신입 회원들을 무너뜨리도록 고안된 컬트 집단들에 의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강압적 통제를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실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것들은 현재 친밀한 관계, 학대적인 가정,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자르 왕조가 축적한 지식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누군가의 의지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궁전을 벗어났습니다. 된다. 그것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증식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취약한 사람들에게 계속 사용되는 통제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가 깊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흐라와 다른 모든 공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용이 중단된 적 없는 기법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용납 가능한 정책이라고 그들이 결정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또한 심리적 파괴가 완성되고 체계화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식적인 이야기는 거의 진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편안함을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이해를 위해 단순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실로 만드는 복잡성과 공포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편집되지 않은 버전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들이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버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편안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려운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진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그것들은 권력, 전통,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